자, 가장 쉬운 경제학 핵심 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핵심 정리 강의는요,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까지 공부를 했다는 전제 하에 시험을 앞두고서 시험에 임박하여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PPT를 빠르게 훑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할 것인데, 다만 기본 강의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기본 강의에서는요, 어떤 기초 기본 개념을 처음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핵심 정리 강의는 이미 공부를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개념의 이해보다는 개념의 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개념은 이 개념과 이런 점에서 같거나 다르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확인 정도 하면서 넘어가는 강의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자, 따라서 속도감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마도 저는 5배속 기본 강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핵심 정리 강의는 다른 말로 별명, 별칭으로 5배속 기본 강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자, 우리 기본 강의 첫 번째 나갈 때는요, 저기 뒤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앞에 내용에 한정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저 뒷범위까지 다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부분 강의라고 해도 저 뒤에 미시 저 뒷부분이나 저 뒤에 거시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강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겠어요. 자, 이러한 두 가지 차이점 유념하시고, 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요 강의의 수강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워크북 강의와 이 핵심 정리 강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크북 교재는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요. 다만 그 워크북 강의는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독학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내용도 쉽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가 없이도 혼자서 기본 강의 이후에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 강의는 필요하신 분만 수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핵심 정리 강의도 본인이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까지 했는데, 자, 문제풀이 해보니까 한 70% 정도 정답률이 나오더라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험 준비는 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률이 70%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저의 핵심 정리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뭔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좀 마무리 정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선택적으로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강의 내용을 5배속 정도의 속도감으로 빠르게 훑어보는 핵심 정리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 핵심 정리 내용을 요약한 프린트물을 첨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첨부 파일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 핵심 정리 강의와 핵심 정리 요약 프린트물 요 두 가지로서 최종 시험 정리를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경제학의 기본적 개념 공부했는데 제 1장은 기회비용의 개념과 생산 가능 곡선 이 두 가지 내용을 빼고서는 그 외의 내용들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되지도 않거니와 그냥 경제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알아야 하는 정말로 기초 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 했었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러한 인간의 자원의 희소성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경제의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산물을 어떤 거를 몇 개나 만들까에 대한 결정 문제, 생산 방법의 문제, L과 K를 각각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그런 한 방법의 문제이고요. 자, 그다음에 만들어진 생산물을 누구에게 분배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3대 문제이고, 최근에 추가된 언제 생산할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석유 자원 같은 것들은 지금 뽑아서 써버리면 미래에 쓸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자원의 경우에는 시점 선택도 문제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에서 이러한 경제 문제가 시장 기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 체제를 얘기해요. 자, 효율적이지만 소득 분배가 불공평한 단점이 있고 경기 변동이 발생해서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자, 이것은 반대로 소득 분배가 공평하지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경기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경기 변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고유한 현상이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에 세 번째 혼합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자, 시장에만 맡길 수도 없고 정부에만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한 혼합 경제 체제가 오늘날 일반적인 경제 체제의 모습이고 다만 나라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높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도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경제 행위를 수행하는 시장 참가자를 말하는데 첫 번째 가계라는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자, 가계는요 가정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가계는요 기업에게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L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L을 공급한다고 하는 것이고 K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을 K를 공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가계에서 모인 저축이 은행에 모이면 그 돈을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계가 L과 K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 거기에 대해서 요소 소득을 배분받게 되는데 노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자본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자라는 요소 소득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벌어들인 요소 소득으로서 우리는 밥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생산물들을 기업으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자, 반대로 기업은 가계와 역할이 정반대예요. 자, 기업은요 소비자에게 이러한 생산물을 판매하고요. 자, 이러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요소를 가계로부터 구입을 합니다. 서로 역할이 정반대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계와 기업을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생산물 시장에서는 기업이 생산물의 공급자이고 가계가 생산물의 수요자이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역할이 정반대로 뒤바뀌어서 가계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되고 기업이 생산 요소의 수요자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우리 이해하고 있지만 막상 문제를 풀려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부는요 민간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해서 이 걷어들인 세수를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자, 해외는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갈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도 외국의 물건을 사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수출 빼기 수입한 것을 X 빼기 M을 순수출이라고 하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면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가계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생산물을 수요할 때 가계는 무엇을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면 일을 최대한 조금만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만 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 이렇게 번 돈으로 최대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바로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고민하죠. 자, 기업은요. 어떻게 하면 생산 요소를 고용할 때 조금만 돈을 주고 고용하고 그렇게 싸게 고용한 생산 요소로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각자의 목적이 달라요. 자, 우리 이 둘을 묶어서 민간 경제라고 하고 고요. 자, 정부는요 뭐 이러한 이윤 극대화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 정부의 목적은 사회후생 극대화다.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려면 두 가지가 달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효율성이에요. 두 번째 바로 소득 분배의 공평성입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국민 소득의 안정성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세 번째 국민 소득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소득이 이렇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막 변동하는 것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국민소득의 안정성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갖고 얘기를 한다.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달성되었을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후생 경제학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후생 함수가 만나는 점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이 동시에 달성되어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는 내용 우리 공부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교과서의 맨 앞부분 나가고 있지만 저 뒤에 있는 내용도 같이 불러다가 바로바로 연결시켜서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부는 사회 후생 극대화 추구하고 이렇게 묶은 것을 국민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국민 경제는 아직 해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나라 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폐쇄 경제라고 해요. 자, 이러한 경제 주체의 범위에 외국을 추가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 이런 것까지 추가하게 되면 개방 경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 뒤에 거시경제학에서 GDP를 구할 때, 자, GDP 또는 국민소득을 죄송해요. 국민소득 얘기하다가 Y를 써버렸어요. 자, GDP를 구할 때 우리가 C 플러스 I 플러스 G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X 빼기 M까지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양자 어떠한 차이점이죠? 이제는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시죠? 자, 얘는요, 국민 경제를 이렇게 국민 경제, 폐쇄 경제로 가정한 상태에서 국민 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외국을 넣지 않고 폐쇄 경제를 가정한 것이고 요 경우에는 개방 경제를 가정해서 국민 소득의 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내기 위해서는 그 분석 범위를 줄여줄수록 문제가 더 쉬워져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는 이렇게 개방 경제까지 범위를 넓혀서 문제를 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걸 얘기하고 바로 이게 이거를 얘기합니다. X 빼기 M이 달라붙으면 개방 경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주체의 범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재화와 서비스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재화는요, 유형의 형체가 있는 것이고 서비스는 무형적인 생산물을 얘기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유재는요, 희소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존량이 무한해요. 반면에 희소성이 존재하는 재화를 경제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경제학은요, 저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으로 인한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바로 여기 경제재예요. 경제학의 분석 대상은 경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경제학은 자유재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재와 자본재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은요, 되게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에요. 강아지 중심적인 학문도 아니고 고양이 중심적인 학문도 아니고 소나 돼지, 말 중심적 학문도 아니에요. 자, 경제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학문입니다. 인간의 경제적 행복을 위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은 굉장히 중심적인데,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바로 반가로 3번과 반가로 4번을 같이 연결 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 재화는 유형적 형체가 있을 수도 있고 무형적인 재화일 수도 있어요. 즉, 재화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재화를 생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러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효용을 높여주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페인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페인트라는 재화를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페인트로 내 집에 내가 이렇게 담장에 색칠을 했습니다. 그것으로써 인간이 효용과 만족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페인트는요, 소비재로서 사용이 된 겁니다. 이때 페인트는 소비재로 분류가 돼요. 자, 왜냐하면 소비재라고 한 것은요, 인간의 최종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데 소비되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하거든요. 방금 제가 여기서 최종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욕망을 최종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생산재, 자본재, 중간재는 뭐냐? 바로 자, 이러한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것들을 생산재 또는 자본재, 중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할 거예요. 아파트를 공사해서
분양해서 팔 건데 자, 이 아파트를 만들려면 페인트를 사다가 이게 아파트 외벽을 색칠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 페인트는요. 생산재, 자본재, 중간재로서 사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라고 하는 최종 재화를 생산하는 중간 과정에 투입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최종적으로 충족시켜주면은 소비재라고 하고 그 최종적으로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최종재, 다른 말로 소비재, 소비재와 최종재 같은 말 아시겠죠? 소비재와 최종재 같은 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최종적으로 만족시켜주기 위한 재화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재화를 우리는 생산재, 자본재, 중간재라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인간 중심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인간이 하는 일은 노동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따가 생산 요소 공부할 때도 노동 위주로 공부를 하지 자본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깊게 하지 않아요. 자,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하는 바로 재무관리예요. 자,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수험생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로봇을요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 로봇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이 로봇가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정말로 순수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로봇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서 사람이 하는 일을 해도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정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 중심적이야.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이 정말로 노동이고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자본이에요. 따라서 이 로봇가 일을 한다? 자본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일하는 것만이 자본이다. 자, 그랬을 때 토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러한 뭐 광물, 나무, 천연자원 이런 것들과는 약간의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별도의 생산 요소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생산 요소를 L과 K 두 가지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토지는 자본에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토지를 별도로 빼는 경우도 있고 토지를 자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토지를 자본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자,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자, 경제 모형은 왜 필요한가? 실제의 경제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사회 현상을 그대로 다 분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의 복잡한 인간 경제 사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실제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면 저걸 다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단순화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 경제 사회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요, 모형 내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내생 변수가 있고 모형 밖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외생 변수가 있는데 자, 이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경제학 공부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잡고 가지 않으면 뒤에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뭐 화폐 수요 이론, 화폐 공급 이론, 뭐 물가 이런 거 나왔을 때 자꾸만 헷갈려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어떤 뭔가 이렇게 변수가 변했을 때 그게 내생 변수의 변화인지 외생 변수의 변화인지가 똑바로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과 시장이 있다고 할게요. 자, 사과의 가격이 이렇게 있고 사과의 거래량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사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고요. 사과에 대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사과의 가격이 변화했다고 할게요. 자, 사과의 가격이 변화하면요. 사과의 가격은 내생 변수입니다. 여러분, 내생 변수는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가로축과 세로축의 변수가 들어오죠. 자, 여기 가로축 변수와 세로축 변수가 있어요. 바로 이 가로축과 세로축 변수를 내생 변수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가로축에 거래량, 자, 수요일 땐 수요량이 되겠죠. 공급일 땐 공급량이 되겠죠. 또는요, 이 둘이 만나면 거래량이 되겠죠. 자, 얘는요, 그 재화의 가격, 사과의 가격, 바로 요 P하고 Q가 요 사과 모형에서는 내생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자, 올라갔다. 사과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기서 이렇게 수요 곡선상에 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가격이 P1이었는데 가격이 P2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감소하게 돼요. 공급은요. 공급 곡선을 따라서 공급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내생 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수요 곡선상 또는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발생하게 돼요. 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제가 내생 변수가 변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자, 내생 변수 안에는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이 똑같은 게 아니라 사과 가격이 독립 변수고 사과 수요량이 종속 변수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변화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내생 변수가 변하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변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독립 변수, 내생 변수 중에서 그 안에 독립 변수가 변화하면 그것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의 양상은 각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독립 변수가 변화하면 각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내생 변수를 곧 독립 변수로 얘기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왜? 내생 변수가 변화한다. 근데 내생 변수 중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서는 독립 변수밖에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생 변수가 변화한다 그 말이나 독립 변수가 변화한다 그 말이나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의 소득이 원래 100이었는데 120으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비자의 소득이 100에서 120으로 변화했는데 20만큼이 왜 더 증가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20만큼인지 이유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 소비자가 직장에서 승진을 했대. 오케이, 알겠어. 승진했어. 그래. 승진했는데 왜 소득이 100에서 120으로 꼭 20이 증가한 거야? 왜 25는 아니고 30도 아니고 왜 20이 증가한 거지? 그 이유는 없어. 자, 이렇게 모형 밖에서 얼마라고 하자라고 주어지는 것이 바로 외생 변수예요. 아시겠죠? 자, 외생 변수는 모형 밖에서 얼마라고 하자. 요렇게 주어지는 거, 주어지는 값을 외생 변수라고 하고 우리 이랬을 때에 이러한 소비자의 소득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은 그냥 얼마라고 주어졌으니까 묻지 말고 그냥 그걸 써 그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거시경제학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자, 균형 국민소득을 구하라 라는 문제를 줘요. 그죠? 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빼기 M인데, 자, C는 뭐뭐뭐고, 그 다음에 I는 뭐 100이고, G는 50이래요. 막 이렇게 줘요. 여러분, 투자가 100이라고 줬어요. 정부 지출은 50이라고 줬어요. 근데 왜 100이에요? 왜 정부 지출은 50이죠? 이유는 없어요. 그냥 투자는 100이라고 하자. 정부 지출은 50이라고 하자라고 주어진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떤 경제 변수의 값이 외생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바로 이게 외생적으로 결정된 외생 변수의 값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Y가 뭐 한 1000이 나왔어. Y1이 1000이 나왔어. 그런데 자, 뭐 이러한 투자가 100에서 120으로 증가했대. 그렇게 해서 Y2를 구해보니까 뭐 얘가 뭐 1200이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자, 국민소득이 변했어요. 1000에서 1200으로 변했습니다. 뭐가 변하니까? 투자가 변하니까. 투자가 100에서 120으로 변하니까 균형 국민소득이 1000에서 1200으로 200이 증가했어. 뭐가 변한 거예요? 외생 변수가 변한 거야. 그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서 내생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외생 변수는 바뀔 수 있는데 왜 바뀌는지 이유는 없어. 왜? 그냥 그 값은 주어진 값이니까. 우리 이러한 것을 외생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대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방금 그 말이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그 말과 반대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외생적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그 말과 반대말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생 변수가 변화하면 외생 변수가 변화하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했었을 때 사과가 정상제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 이동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균형점이 이렇게 Q2, P2로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생 변수, 소비자의 소득이 변화하니까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반영되죠?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외생 변수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생 변수가 변화해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면 내생 변수는요, 변합니다. Q1에서 Q2로 변하고요. P1에서 P2로 변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외생적으로 어떠한 값이 주어져 있었던 외생 변수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생 변수는 변화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독립 변수, 내생 변수 중에서 독립 변수가 변화하면 그러한 변화 양상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자, 외생 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면서 그 결과 내생 변수의 값이 내생적으로 모형 내에서 새롭게 결정이 돼요. 자, 여기에서 왜 Q1에서 왜 Q2로 변했니? 왜 P1에서 P2로 변했니? 이거는 모형 내에서 설명이 돼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각각 이러하기 때문에 소득이 I에서 120으로 I가 100에서 120으로 변화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증가하고 상승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형 내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내생 변수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생 변수는 그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어. 그냥 얼마라고 주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해가 이게 찌거나 어떠한 기간 동안에 일조량, 강수량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얼마라고 주어진 값이죠.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런 것들을 외생 변수로 둡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할게요. 자, 내생 변수의 변화는 즉 독립 변수의 변화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외생 변수의 변화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내생 변수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요. 유량과 절약 나와 있는데 너무나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이론 분류 넘어가도록 하고요. 부분 균형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불필요하게 더 말씀드릴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구성의 오류와 인과의 오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건질 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합리적 의사결정은요.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얘기합니다. 자,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때 여기 총비용의 개념에서 회계적 비용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비용의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어떠한 비용이라고 하면 앞에 기회라는 단어가 달라붙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그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비용과 기회비용은 동의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러한 경제적 비용은요, 회계적 비용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회계적 비용은 명시적 비용만 고려하는 데 반해서 경제적 비용은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우리 요 사례에서 이 CPA 합격자가 로스쿨에 다니게 되면은 회계법인에서 벌 수 있는 연봉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기하는 연봉이 암묵적 비용 자리에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로스쿨에 다니게 되면 포기하는 대안이 회계법인 근무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회계법인에 근무를 하면 4천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동시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2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대안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가장 경제가치가 높은 대안이 바로 포기하는 대안의 경제가치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경제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암묵적 비용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돼요. 자, 양자의 관계는 이러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에다가 암묵적 비용까지 고려하는데 암묵적인 비용은 포기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경제 가치가 높은 것을 암묵적 비용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보시면요. 매몰 비용과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이 이루어져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매몰 비용이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미 지출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얻을 때 가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냈다라고 해볼게요. 자, 가게 보증금 5천만 원을 냈고 그리고 이제 개업을 하면서 개업 광고비로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비 100만 원 썼어요. 자, 그런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증금은요, 회수할 수 있나요? 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그죠? 큰 금액이고 이미 지출이 됐지만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매몰 비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광고비는요, 이미 지출됐죠? 그리고 회수할 수가 없죠. 따라서 회수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요거는 매몰 비용이 맞아요. 따라서 이미 지출되었느냐, 그것만 따지시면 안 되고 회수할 수 있느냐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매몰 비용에 해당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면 안 된다.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 그때 이러한 간단한 사례 봤었죠? 자, 광고비 1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5분 기계 구입에 500만 원 쓰긴 썼는데 이 기계를 중고로 350만 원에 판매할 수가 있다면 회수 가능 금액이 350이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 금액은 5분 기계 중에서 150만이 회수 불가능 금액이 돼요. 따라서 이러한 가게를 폐업한다고 하면은 요 금액이 매몰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겠죠? 자, 재화 생산에 있어서 기회비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자원으로 갖고 X제 또는 Y제를 생산한다고 할 때 아무래도 X제의 생산을 늘리면 Y제의 생산을 감소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Y제의 생산을 늘리면 X제의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유한하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X제 생산을 한 개 증가시킬 때 대신 Y제 생산 몇 개를 포기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3개를 포기한다고 할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요. X제 생산 1개를 늘리려면 그 대신 Y제 생산 3개를 포기해야 되니까 X제 생산 1개의 기회비용은 Y제 3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화의 수량으로서 어떤 재화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관계를 생산 가능 곡선으로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 PPC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내의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했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제와 Y제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을 저 뒤에 후생 경제학 내용을 갖고 와서 본다면 자, 2개의 재화가 여기 존재하죠. X제가 존재하고 Y제가 존재하는데 자, 에즈워스 상자 내에서 생산의 계약 곡선이 도출됩니다. 다 내용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자, 생산의 계약 곡선이 도출되는데 자, MRTS라고 있죠. 자, X제의 MRTS와 Y제의 MRTS가 일치하는 점들의 모임이 생산의 계약 곡선이 됩니다. 그 생산의 계약 곡선을 재화 평면으로 옮기면 바로 그것이 생산 가능 곡선이 돼요. 자, 우리 이러한 생산의 계약 곡선은 생산 요소 평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생산 요소 평면에서 두 재화의 MRTS가 일치하는 점들의 모임이 생산의 계약 곡선인데 그 생산의 계약 곡선을 여기 재화, 즉 생산물 재화 평면이죠. 재화 평면이라 해도 되고 생산물 평면이라 되는데 자, 요소 평면의 생산 계약 곡선을 재화 평면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소비의 계약 곡선도 있었죠. 자, 소비의 계약 곡선은요. 재화 평면에서 두 사람의 MRS가 일치하는 점들의 모임을 소비의 계약 곡선이라고 했는데 요 소비의 계약 곡선을 효용 평면으로 가져오면 효용
평면으로 가져오게 되면 효용 가능 곡선으로서 그려진다라고 했죠. 자, 그러한 내용 또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의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들을 재화 평면으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생산 가능 곡선상에 그 어떤 점이라고 해도 무엇을 충족한다? 두 재화의 MRTS가 일치한다는 생산의 효율성 조건은 모두 다 충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어떠한 점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어진 자원으로서 최대 생산 가능한 X제와 Y제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상이 아니라 내부나 외부의 점에서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는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오로지 PPC 곡선 상에 있는 점들만이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PPC 곡선 내부의 점의 경우에는 생산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생산 가능 곡선 외부 바깥쪽에 있는 점은 현재의 생산 기술 또는 현재의 자원 부존량으로는 생산 불가능한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요 상태에서 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요, 생산 요소의 양이 증가하거나 생산 기술이 진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생산이 가능해요. 자, 우리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데 일반적인 PPC 곡선은 원점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면이 보이는데 우리 이것을 오목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목하다고 하는 것은 생산의 기회 비용이 체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요거 조금만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자, 또 우하향하는 형태인데, 자, PPC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자, X제 생산을 늘릴수록 Y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Y제 생산을 포기해야 된다는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모습이 우하향하는 것과 오목하다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이 양자를 섞어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생산의 기회 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그것을 여기서 그어본 접선의 기울기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점차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PPC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요, 우리는 MRT, 한계 변환율이라고 합니다. 자, 한계 변환율 MRT는 수식으로 이렇게 쓰는데, 자, 얘 곱하기 얘를 하고요. 얘 곱하기 얘를 하면, 자,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하면 A와 B가 같아지는 형태로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자, A는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하고 B는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B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X제 생산을 요만큼 늘리는 것으로 인한 총 생산 비용의 증가분으로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즉, X제 생산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X제 생산을 늘리려면 Y제 생산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데, 자, 따라서 요거는요, 자, Y제의 생산 감소로 인해서 그만큼 절감되는 생산 비용의 감소분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Y제 생산 감소로 인해서 Y제의 생산 비용의 절감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둘이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X제 생산을 늘림으로 인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과 그로 인한 Y제 생산의 감소로 인한 생산 비용의 감소분이 일치한다는 거라서 결국 생산의 총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A점에서 생산을 하나, B점에서 생산을 하나, 생산 비용, 총 생산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다만 두 재화의 생산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MRT는 그렇게 수식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MRT는요,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 그것의 의미는 X제 생산의 기회 비용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급경사가 될수록, 자, 급경사가 될수록 X제 생산의 기회 비용은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자, 반대로 완경사가 될수록 X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을 우리는 지금 항상 X제 위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두 제와 X제와 Y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Y제 중심적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한다면 그래프를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봐야지만 Y제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Y제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보입니다. 자, 얘가 아까는 완경사였고 얘가 아까는 급경사였잖아요. 자, Y제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요. 얘가 급경사로 보이고 얘가 완경사로 보여요.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Y제 입장에선 이게 방향이 반대가 돼요. 자, 요게 급경사라고 하는 얘기는 Y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완경사로 보이고 따라서 Y제의 생산의 기회비용으로 얘기한다면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 이렇게 MRT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점차 Y제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완경사가 되어가고 있고 점차 급경사에서 완경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일로 간다,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간다라고 하면은 Y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대로 보입니다. 이것은 Y제 입장에서는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가는 것으로 보여요.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가는 것으로 보여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MRT의 크기는 X제와 Y제가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X제 입장에서의 급경사는 Y제 입장에서 완경사예요. Y제 입장에서의 급경사는 X제 입장에서의 완경사입니다. 서로 기울기가 반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제 생산의 기울기가 점차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점차 작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X제, Y제 서로 반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변환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MRT의 크기를 통해서 기회비용의 변화 양상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PPC 곡선은 원점에서 오목한 형태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점차 체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이 체증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일반적이라고 붙였죠. 자, 일반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체증하는데 왜냐하면 X제 생산을 늘려나갈수록 Y제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까지 Y제 생산에 적합한 생산 요소까지 X제 생산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산 요소는요, X제 생산에 조금 더 적합한 생산 요소가 있고 반대로 Y제 생산에 조금 더 적합한 생산 요소가 있는데 자, X제 생산을 아주 많이 늘리다 보면은 Y제 생산에 적합하고 X제 생산에는 부적합한 그러한 생산 요소까지 모두 다 X제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 방금 딱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하는 일은 잘 못하는 편입니다. 특히 삽질 같은 거 되게 못해요. 뭐 나무 자르고 뭐 무거운 거 옮기고 그런 거 잘 못하는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이었거든요. 우리 부대에서 제일 중요한 행정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병이었는데 근데 행정병 애들은 일반적으로 좀 다 저 같은 애들이라 좀 이렇게 몸으로 하는 일은 잘 못합니다. 항상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고. 근데 행정병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뭐 군대에 큰 작업을 할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작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무거운 걸 옮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전투병들을 불러다가 작업을 시킵니다. 왜 전투병들은 몸을 쓰는 애들이다 보니까 힘이 좋고 잘해요. 잘하는데 이 작업이 엄청나게 커. 엄청나게 큰 작업이라 일손이 부족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반 애들까지 나와서 일을 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반 애들은 사람 구실을 잘 못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해. 그래갖고
너 가서 뭐 도와줘봤자 어차피 잘 못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기는 해. 조금 도움은 되는데 아무래도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 생산을 적당히 할 때에는 괜찮은데 X제 생산을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은 이렇게 행정반 애들까지 나와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게 될 정도로 이 Y제 생산에 적합한 애들까지 X제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회비용 보니까 자,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MRT의 크기가 점차 작아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봐서 X제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MRT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X제 중심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도 MRT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일정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회비용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PPC 곡선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을 볼게요. 자, X제나 Y제 생산 기술에 진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X제 생산의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종전보다 더 많은 X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쓴 숫자는 하나의 예시이고요. 자, Y제 생산 기술은 불변인데 X제 생산 기술만 진보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종전보다 더 많은 X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Y제 생산의 기회 비용은 증가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자, X제 기술이 진보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X제 생산 기술이 진보했다라고 하면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있고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있어요. 자,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합니다. 자,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반대로 증가합니다. 자, 왜 그런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종전에 X제 30개를 생산하거나 Y제 30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둘 중에 양자택일이겠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중간에 적당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얘를 10개라고 하고 얘를 20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종전에 Y제 10개에 X제 20개를 생산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X제 20개, Y제 10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생산에 기술 진보가 발생해서 여기 이제 40개로 변했다라고 할게요. 자, 기술 진보가 발생해서 이제는 X제가 40개, Y제가 10개가 생산된다라고 해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종전보다 X제 생산이 2배 증가했잖아요. 같은 양의 Y제를 생산할 때. 자, 이랬을 때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냐면요. 자, X제 생산 1개의 기회비용은 Y제 0.5개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는 Y제 0.5개였어요. X제를 한 개 생산 더 하려면 Y제 0.5개를 포기하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술 진보가 된 이후에는 자, X제 생산 1개를 더 하려면요. Y제 4분의 1개, 즉 Y제 0.25개를 포기하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Y제 0.25개로 변했습니다. 자, 어때요? 생산의 기회비용 감소했죠. 종전에는 이게 비율이 2대 1이다 보니까 얘를 1대 0.5 비율이란 말이에요. 2대 1 비율은 1대 0.5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X제 1개의 생산을 더 늘리려면 Y제 0.5개를 포기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4대 1이니까 이거를 1대로 바꾸면 4대 1은 1대 0.25야. 그래서 Y제 0.25개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기회비용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게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X제의 생산 기술이 진보할 때 X제의 생산 기술이 진보하면 X제의 생산 비용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게 X제 생산의 기술 진보잖아요. 그래서 X제 생산의 기술이 진보하면 이렇게 숫자로 안 해봐도 당연히 X제 생산의 비용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용 앞에 기회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도 당연히
순위 기회비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X제 생산에 기술 진보가 발생하면 당연히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하는 건데 그걸 제가 숫자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드린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Y제를 볼게요. 자, Y제의 경우에는요. 원래 기회비용이 얼마냐면 Y제 한 개의 생산을 늘리려면 X제 두 개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 이때는요. X제 두 개를 먼저 포기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기술 진보 이후에는요. Y제 생산을 한 개만 더 늘리려고 해도 X제 네 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X제 네 개를 포기해야 돼요. 자, 어때요? 기회비용이 증가했죠. 왜 Y제는 기회비용이 증가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직관적인 느낌. 아까 제가 MRT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X제 입장에서 MRT가 완경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Y제 입장에선 급경사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급경사, 완경사가 X제와 Y제가 서로 반대라고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X제 생산이 기술 진보했다. 그 말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했다. 그 말은 MRT가 완만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MRT의 값이 완만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Y제 입장에서는 MRT가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딱 이해하면 아, 그럼 반대로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했겠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이유를 들어봅시다. 자, 종전보다 생산할 수 있는 X제의 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Y제 생산 한계를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X제 수량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술 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MRT를 그려보면 자, 얘가 조금 더 급경사고 얘가 조금 더 완경사로 급경사로 완경사로 이렇게 경사 기울기가 다르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Y제 생산의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 Y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서로 반대 관계라는 거. 자, X제와 Y제가 둘 다 기술 진보가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기술 진보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술 진보에 따른 이동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진보를 포함해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을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은 안쪽으로도 바깥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주로 문제에서도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요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는 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의 방향만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목차는 이동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의 바깥쪽 이동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경제사회 내에서 주어져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했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X제와 Y제의 생산물의 조합이거든요. 따라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생산 함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한 사회의 생산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볼게요. 요 Q가 생산량이고요. F는 생산 기술을 반영하고 있고 자, L은 요소 투입량 중에서 노동을 의미하고 있고 K는 자본 투입량을 의미하고 있겠죠. 자, 따라서 요 Q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Q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기술이 진보하면 가능합니다. 자, 요걸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기술이 진보하면 당연히 같은 생산 요소로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기술 진보가 있으면 바깥쪽 이동합니다. 너무 당연하고요. 자,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요소 투입량이 증가해도 역시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 세 가지가 2번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 투입량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수가 증가하는 것도 L의 증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이런 거 있죠? 사람이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L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이 더욱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훈련받아서 노동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도 또는 노동자의 질적 향상이 발생하는 것도 역시 L의 실질적인 증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교육 수준의 향상이라거나 노동자의 질적 향상, 요것과 요것은 유사한 의미죠. 자, 교육 수준 또는 훈련 또는 경험, 이런 거 등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의 향상이 있어도 실질적인 노동 투입량의 증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인구수라고 해도 국민들의 문맹률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L의 투입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뒤에 거시로 가면요. 실업 파트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 자,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습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치면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 인구라고 하죠. 경제활동 참가 인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사람으로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요거 다 기억나시죠? 비경제활동 인구. 자, 그리고 이것을 합친 것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되죠. 생산 가능 인구. 자, 우리 그랬을 때 여기서의 L은 어떤 L이에요? 여기서의 L은 바로 이 경제활동 참가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의 L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L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주부나 뭐 학생,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따라서 자, 이 사람들이 증가하는 건 여기 L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L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증가가 곧 여기 L의 증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L은 경제활동 인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요 L이 커져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는 비율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만약 종전에 자, 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었고 요 숫자가 50명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 50명이 1로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자, 50명 중에 자, 얘가 40이 되고 10명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종전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요. 그렇죠. 자, 우리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참가 인구 수가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일부가 이 위로 올라가면 자, 전체는 똑같은데 분모는 똑같은데 그중에 분자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요 율이 상승할까요? 네, 상승해. 그래서 L이 커지면서 Q가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실업률이 감소했다라는 거. 자, 뭐 청년 실업률, 그냥 실업률 상관없습니다. 자, 실업률이 감소했다라고 볼게요. 자, 실업률 감소는요. 생산 가능 곡선 자체의 바깥쪽 이동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내부의 점이 경계상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실업률 감소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자, 왜 실업률 감소는 생산량 자체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냐면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PPC 곡선은요. 우리가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개념 정의가 뭐였어요? 주어진 생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대로 생산 가능한 재화의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시죠? 자,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실업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단 구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 경제 현실은 아무리 경제가 호황이라고 해도 자연 실업률 정도의 실업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실업률을 0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연 실업률까지는 인정할 것이냐 뭐 그거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자 0으로 본다 그러면 0이 아닌 실업률이 존재하거나 또는 자연 실업률을 본다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 이상의 실업률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연 실업률이 4%인데 자 4%를 넘어서서
현재 실업률이 7%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만큼의 초과 실업률이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 실업률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실업자 중에서 일부가 취업자로 올라간다는 걸 얘기해요. 이해하시겠죠? 자, 실업률의 감소는 실업자 중에 일부가 취업자로 올라간다는 걸 얘기하는데, 자, 실업자 중에 일부가 취업자로 올라가면 취업률은 높아지게 되고 실업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업률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수 자체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감소는 생산 가능 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하고 생산의 비효율성, 자연 실업률을 초과하는 만큼의 실업률은 생산의 비효율성이죠. 그 생산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의 점이 바깥쪽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내부 안에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과 실업률의 감소는 서로 다른 의미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은 요 경제활동 참가 인구 자체를 크게 만든 요인이니까 PPC 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지만 실업률의 감소, 다른 말로 취업률의 증가, 실업률의 감소 또는 취업률의 증가 같은 말이죠. 자, 요거는 경제활동 인구수 자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PC 곡선 내부의 비효율성이 개선된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음에 자본 축적, 천연 자원의 발견은 요 K를 크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3번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그 값이 상승하게 되면 Q도 역시 커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장 마치겠습니다.